이제 통신 제한 조치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13번 판례입니다.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ABC를 대상조로 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은 후 그래서 감청에 대해서 허가서를 발부받았다. 이 감청도 뭐 남의 대화를 엿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라는 일종의 영장이죠. 자, 뭘 허가한 거예요? 감청을 허가한 겁니다. 감청을 허가했는데, 그럼 여기서 감청이 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허가서를 발부받은 후 주식회사 카카오에 이 사건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 4번을 교부하고 위 대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의 집행을 위탁하였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이를테면 경찰관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의 집행을 무슨 주식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겁니까? 자, 감청의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감청 허가서를 발부받아서 카카오 주식회사에다가 감청해달라고 위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이건 통신비밀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해요. 일단 이제 그 자체는 뭐 넘어가고요. 가능하다. 그래서 위탁을 받은 이제 카카오는 카카오톡 대화를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카카오톡은 가입자들이 문헌 등을 송수신하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전자정보 형태로 서버에 저장되었다가 3일 내지 7일 후에 삭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카카오톡을 많이 활용하죠. 근데 그 대화는 3일 내지 7일 지나면 없어지네요. 그래서 서버에 저장됐다가 이제 삭제되고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운영되었으므로 이에 카카오는 이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3일 내지 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대상자들의 대화 내용 부분을 추출한 다음 이를 보안 이메일에 첨부하거나 저장 매체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자,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 능력이 있는가? 즉, 이 감청이 적법하게 된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A와 B와 C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됐고, 서버에 저장된 것을 추출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했는데, 이게 감청이냐는 겁니다. 자, 이 허가서는 감청을 허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감청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그럼 감청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 요지에서 그 고딕 부분을 보세요. 전기통신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춰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취득, 체록하는 경우다. 자, 감청이 뭡니까?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가로채는 것이 감청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A와 B와 C가 현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막 나누고 있을 때 그때 딱 그걸 가로채는 게 감청이라는 겁니다. 그럼 법원은 그걸 허락한 거예요. A와 B와 C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 내용을 가로채는 거, 이걸 허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대화 내용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대화가 다 끝나고 그것이 서버에 저장된 다음에 그 파일 형태의 내용을 이제 그 추출해 가지고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건 감청이 아니죠. 감청이 아니죠. 그래서 허가 받은 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추출과 제공은 위법하다고 해야 되겠죠. 위법하니까 이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현재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 내용을 취득, 체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카카오톡 측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을 열어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감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허가서에 기재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서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때 추출된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로입니다. 근데 카카오톡 측은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카카오톡 측은 이 수사기관에 그러한 장비의 대여를 요구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제공받아서 실시간으로 감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앞서는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자, 이 사안도 중요한 판례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4번 판례인데요.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그 휴대전화 압수 사건과 내용적으로 이제 유사합니다. 사실관계는 참고로 보세요. 일단 칠판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통신 사실 확인 허가서를 받았죠.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를 받았는데 대상자는 갑이고, 대상 범죄는 인천 송도 건설 현장에 식당 운영권 수수 청탁 관련 금품 수수입니다. 그래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이제 입수하게 된 겁니다. 근데 피고인이 이제 공소가 됐는데 피고인이 갑이 아니라 갑과 을입니다. 근데 공소 사실은 자, 인천 송도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 문제가 아니라 부산 지하철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내용도 갑은 뇌물 공여, 을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허가서에 의해서 취득한 자료가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아까 휴대전화 사건에서 본 것처럼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사안은 그런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통화 내역 같은 것에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그런 판례 사안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관계는 참고로 보세요. 사실관계는 굉장히 복잡해서 요게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지 중심으로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에 대한 그 판결 요지의 표현, 그 점을 꼼꼼하게 읽고 정리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은 이제 범죄 사실을 적게 되는데 영장에 기재되는 범죄 사실과 그다음에 공소장에 적는 범죄 사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영장은 되게 수사 과정에서 하는 거니까 수사를 하다가 결국 사건의 실체가 점점 확인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과 공소 사실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다르다고 해서 그 영장에 의해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력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약간 차이가 날지라도 그 허가서나 그 영장에 의해서 수집한 증거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과 관련된 그 판례의 표현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번 판례입니다. 검영령은 실무사 빌딩에서 휴대폰에 녹음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A 재단법인의 이사장실에서勤무 중이던 A 법인 이사장인 을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을과 약 8분간의 전화통화를 했고, 자, 그걸 몰래 녹음하고 있었죠. 자, 보세요. 갑과 을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통화 내용을 갑이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녹음에 대해서 을은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녹음이 적법합니까? 위법합니까? 자, 통신비밀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 자, 이 타인 간의 대화는 뭡니까? 녹음자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갑이 통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이것은 갑과 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고 갑은 을과의 대화의 당사자죠. 즉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라요, 자기의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자기의 통화를 녹음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위법하지 않아요. 위법하지 않으니까 이건 적법합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은 뭐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 을과 8분간의 전화 통화를 마친 후, 이거 다 녹음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위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바로 전화 통화를 끊지 않고, 을이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자, 전화가 지금 안 끊겼어요. 근데, 평소 치문이는 세무방송 기획홍보부장 병이 을과 인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을의 방에 이제 변호사님이 갑자기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전화는 아직 끊겨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을과 인사를 하면서, 세무방송 전략기획부장 정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들려오고, 때마침 을이 실수로 휴대폰의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이를 이사장실 내에 탁자 위에 놓아두자, 을의 휴대폰과 통화 연결 상태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 수집 및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이 사건 대화를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했다. 자, 누구의 대화를 녹음한 겁니까? 을과 병정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을과 병정의 대화는 갑의 입장에서는 타인간의 대화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죠. 따라서 갑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위법하지 않지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거. 자, 요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 자체가 참 특이하죠. 그래서 하여튼 내용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16번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16번. 건물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법정에서, 을의 친구 병은, 을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1, 2분간 휴대전화를 통하여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가? 보세요. 갑과 을이 이제 뭐 부부 아니면 뭐 동거하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을은 이제 을녀입니다. 또 병도 이제 병녀예요. 그래서 을녀와 병녀가 이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이제 동거남이 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이 이제 을녀를 막 때리고 상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역시 휴대전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소리가 다 들렸죠. 그래서 을녀가 갑한테 맞아서 악하는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병한테 들렸고요. 또 그다음에 뭔가 뭐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당탕 소리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들렸다는 겁니다. 그럼 병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겁니까?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겁니까? 자, 이 악하는 비명 소리가 대화입니까? 아니겠죠. 또 뭐 의자가 쓰러지는 우당탕 소리가 이게 대화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청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전자장치 등을 통해서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건데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었다는 병의 진술은 무조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뭐 비명소리하고 우당탕 소리를 들었다는 병의 진술이 어떤 요건 하에서 증거 능력을 갖게 되냐? 자, 그게 그 요지의 두 번째 언더라인 쪽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같은 소리가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 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조치와 형사 절차랑 진실을 발견한 공익과 개인의 인격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형사소추라는 이익, 또 그다음에 자, 두 남녀가 이렇게 싸우고 뭔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공개되면 갑과 을녀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어떤 사익, 요걸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 요걸 비교해서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익을 비교 형량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 결국은 뭡니까? 공익이 크다고 볼 수 있어야만 이 병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대화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재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통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위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들었다는 진술은 타인 간의 대화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남녀의 사생활을 병이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남녀가 겉으로 아주 다정해 보이는데요. 인고 부분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들었다는 진술에 대해서 무조건 증거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이 사익보다 더 클 경우에 한해서만 이 들었다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이건 두 가지의 쟁점이에요. 이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경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당탕이라든가 비명소리는 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대화를 들었다는 진술은, 이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은 무조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공소제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재령 신청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 고소인이 이제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검찰 항고를 거쳐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검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때 비록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이 공소 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공소 제기를 나중에 하게 되는 건데, 자, 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1번 판례. 어른갑을 업무상 횡령죄. 근데 두 개 횡령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A 범죄 사실과 B 범죄 사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개 횡령을 고소했는데,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에서가 이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하자, 어른 검찰 항고를 거쳐서 재정 신청을 했다. 자,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A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심의를 한 후 재정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재정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였다. 자, 실판을 보세요. 자, 어른 두 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소했고, 두 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자 두 개 범죄 사실 모두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한 겁니다. A와 B 모두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했는데, 자, 고등법원은 A 범죄 사실만 취급했어요. A 범죄 사실만 심리해가지고 A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정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B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판단을 안 했다는 겁니다. 판단을 빼먹은 거죠. 빼먹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쨌든 재정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최사항 후문은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고등법원의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추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검사에서는 B 범죄 사실 이후로 갑을 업무상 횡령죄로 창원지방법원에 공소 제기하였다. 그 검사의 공소 제기가 적법한가? 자, 지금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있었고 요것이 확정됐어요. 확정됐다면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를 못 하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공소 제기가 적법하냐 문제입니다. 판례는 적법하다는 겁니다. 자, 왜 적법합니까? 검사는
비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했는데, 자, 비범죄 사실은 재정 신청이 되긴 했습니다만, 법원은 비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각 결정은 비범죄 사실에 대한 기각 결정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뭡니까? 비범죄 사실에 대한 기각 결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각 결정이 없었으니까 소추 제한도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도 소추 제한 규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2번 요지가 핵심이죠. 2번 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뒷부분. 형사소법 제262조 제4항후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자, 그 다음에 중요하죠.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자, 심리와 판단, 심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 이것이 바로 비범죄 사실이죠.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A 범죄 사실은 현실적으로 심리와 판단에 행해졌지만 B 범죄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B 범죄 사실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추 제한의 규정이 적용 안 되니까 공소 제기를 했을지라도 이것은 적법한 공소 제기가 된다는 그런 판례 사안입니다. 자, 이것도 제 사실관계를 참고로 보시고 2번 요지 중심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2번 판례인데요.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판결이에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2013년 9월 30일 재정신청이 가백에 송달되었고, 보세요. 일단 여기서 이제 그 재정 신청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감자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다른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고소인이죠. 그 고소를 했는데 이제 검사가 이제 불기소 처분을 했고, 또 검찰 항고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고등법원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고등법원이 재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고, 이것이 교도소에 있는 그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재정 신청이죠. 송달이 된 겁니다. 9월 30일 날 송달이 됐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9월 30일 재정신청이 갑에게 송달되었고, 재정신청이 갑이 그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같은 날 전주교도소장에게 제출하여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재항고장이 2013년 10월 4일 고등법원에 도달했습니다. 10월 14일 고등법원에 도달했는데, 이때 재정신청이 적법한 재정신청이 될 것이야 문제가 됩니다. 자,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 항고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 항고인데, 즉시 항고 기간은 얼마가 됩니까? 3일이죠. 그럼 뭡니까?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3일 내에 어디에 이게 도달해야 됩니까? 고등법원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3일 내면 언제가 되나요? 10월 1일, 2일, 3일 되겠죠. 10월 3일. 바로 이 시점. 10월 3일. 10월 3일까지는 고등법원에 도달해야 됩니다. 근데 10월 14일 날 도달했습니다. 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14일 고등법원에 도달하자 고등법원은 2014년 10월 15일 재항고권 소멸 후에 위 재항고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여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즉시항고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이 재항고권은 소멸됐다고 본 거죠. 소멸된 이후에 고등법원에 도달했다. 그래서 그 재항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재항고 기각 결정을 했고,
다음에 그 재항고 기각 결정이 10월 18일 또 교도소에 있는 갑한테 송달이 된 겁니다. 근데 사람이 또 21일 날 이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했고 이것이 이제 10월 29일 날 고등법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재항고 기각 결정에는 즉시 항고도 역시 즉시 항고이기 때문에 그 항고 제기 기한이 3일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10월 19일, 20일, 21일. 자, 10월 21일까지는 고등법원에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등법원에 도달 못했죠. 그래서 역시 이 즉시 항고도 항고권이 소멸된 다음에 된 거기 때문에 역시 기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뭐냐? 자, 우리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을 때, 자,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때, 상소 계기간 내에 상소장이 누구에게 도달하면 되는 겁니까? 상소법원입니까? 아니죠. 교도소장 등에게 도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재소자 피고인 특칙이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판결 요지 보세요. 판결 요지에서 다수 의견입니다. 좀 더 보시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법원에 도달하여야 제출의 효과가 발생하며 각종 서류의 제출에 관해서 법정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도 당연히 해당 서류가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 이 제출하는 상소장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이를 제출한 데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 근데 이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즉 법원의 상소장이 도달하지 않아도 교도소장에게 도달하기만 하면은 유효한 상소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자는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이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이 재정 신청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냐, 교도소에 있는 재정 신청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왜? 이 사람이 피고인입니까? 아니죠. 고소인이죠. 고소인. 피고인이 아니죠. 그래서 교도소장에게 상소장이 도달하면 된다는 재소자 피고인 특징을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예외 규정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예외 규정인데 이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건에서는 아마 피고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갇혀 있겠죠.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고 재정신청인이고 피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는 이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그 피고인이 아닌 재소자에게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사안에서 전부 즉시 항고기간인 3일 내에 교도소장에게는 전부 제출했어요. 3일 내에 교도소장에게는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준용한다면 요 경우에 재항고장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걸 준용할 수 없다.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재항고장의 도달 여부는 교도소장에게 도달이 아니라 고등법원의 도달 여부, 즉 3일 내에 고등법원에 도달해야만 적법한 재항고장에 제출이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 재소자 피고인 특칙, 자, 재소자 피고인 특징은 뭡니까? 상소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는 그런 특징이죠.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교도소장에게만 제출하면은 유효한 상소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그런 특징이 이런 재소자 피고인 특징이 재소자이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아닌 자, 즉 재정신청인에게는 유추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소자 피고인 특징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아닌 그 재정신청인 고소인에게는 이 특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3일 내에 반드시 법원에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3일 내에 법원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유효한 재항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게 뭐 정확하게 설명드렸는데, 뭐 다수 의견 또 뭐 소수 의견 쭉 나와 있는데, 의견 아주 간단하죠. 그 다수 의견에서 마지막 줄, 그 뒤로 되어 있는 부분,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능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 기한의 준수 여부. 자, 3일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재항고장이나 즉시 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거기에 제소자 피고인 특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출제자는 뭘 어떻게 바꿀까요?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요것을 뭐 교도소장에게 도달한 시점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소자 피고인 특칙이 제소자지만 피고인이 아닌 재정신청인 고소인에게는 준용될 수 없다는 거,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전합체 결정이니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모두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판례인데, 밑에 요지를 보겠습니다.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이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에 따라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자, 뭐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툴 수 없다. 그래서 물론 출제는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다툴 수 없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공소제기의 방식에 대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이 공소제기의 방식은 엄격한 서면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소장이란 서면을 제출해야만 유효하고 적법한 공소제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판례입니다. 검사가 공소사의 일부인 범죄 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의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다음 종이 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 매체 즉 CD 자체를 서면의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법원은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공소사실로 판단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사건이었어요. 사기 사건입니다. 근데 사기의 피해자가 무려 7만여 명입니다. 그 투자 사기 같은 겁니다. 투자 사기. 그래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죠. 그럼 이 사람은 7만 개의 사기죄를 범한 겁니다. 7만 개. 이걸 이제 검사가 이제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는데, 이걸 7만 개의 사기 사건을 어떻게 종이에다 다 적겠습니까? 그죠? 그럼 한 페이지만 쓰게도 7만 페이지예요. 7만 페이지에. 7만 페이지면 뭐 이거 뭐 트럭으로 공소장을 싣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래서 검사가 일부만 공소장이란 서면에다 적고 나머지는 CD에 담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다가 이 CD를 첨부해서 이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소장이란 서면에 적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소 제기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공소장에 첨부한 CD에 수록된 7만 건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효력이 미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안 미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아주 엄격하고 형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자, 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언더라인 보세요. 공소제기권에서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는 마련되어 있다. 법이 없다는 겁니다. CD를 통해서 공소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소사의 일부인 범죄 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다음 종이 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 매체 자체를 서면에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D에 수록된 부분은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도 중요한데요.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시켜야 할 범행 내용이나 피해 목록이 방대하여 전자문서나 CD 등 저장 매체를 이용한 공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피의가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이 더 중요해요. 슬쩍 달리 볼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달리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7만 건에 되는 범죄 사실 다 종이 문서에 적을 수가 없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도 종이 문서에 적어서 내라는 겁니다. 좀 그렇죠? 좀 기분이 좀 그래요. 아니 좀 너무 좀 형식적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처럼 뭐랄까요, 그 전자문서가 발달한 시대에 여전히 종이 문서를 고집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좀 시대에 좀 뒤처지지 않았나, 너무 완고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7만 건에 대한 사기건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공소제기 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종이 문서로 출력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이제 공소를 제기하고 종이 문제 다 적었다 해봅시다. 그럼 7만 건 트럭에 싣고 갔어요. 그럼 이제 그 모두를 해서 공소사의 요지를 공소장에서 낭독해야 됩니다. 7만 건 다 낭독해야 돼요. 몇 달쯤 걸릴 것 같네요. 그거 낭독하는데. 그렇죠? 심리하는데 그게 한 100년쯤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아니, 왜 그렇게 대법원이 비효율적인 방법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좀 안 드는데, 어쨌든 판례가 그 종이문서를 공소장은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문서. 그래서 이 전자문서 안 된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지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요지가 출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두 번째 읽었던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가 없었다, 또 변론이 했다, 이래도 똑같이 역시 시대에 소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옆에 이제 관련 판례 1번과 2번 있는데, 판례는 이 전자문서에 의한 공소제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공소장 변경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도 꼭 종이 문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장 매체를 통해서 공소장 변경을 또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도 태도입니다. 관련 지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7만 건은 약관입니다. 무슨 뭐 저작권 침해 같은 거, 무슨 뭐 다운로드 받고 이런 거는 피해 건이 수백만 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옆에 판례도 바로 그런 겁니다. 수백만 건. 그래도 다 종이 문서로 출력하라는 겁니다. 대법원을. 참, 그것도 황당하죠. 그죠? 자원 낭비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종이 문서로 다 출력하면은, 어쨌든, 공소장 제출은 엄격한 서면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아주 완고하고 엄격한 태도입니다. 다음에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판례를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간의 갑은 2010년 11월에서 3월 사이에, 자, 이게 좀 공소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 1월에서 3월 사이, 범행 일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1월에서 3월 사이, 약 석 달 사이, 또 일자 불상, 어떤 날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03시경 서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서산시에 있긴 한데 어떤 모텔인지 또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을과국마요 청소년 병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기로 맘먹고 을은 불상의 경위로, 즉 알 수 없는 경위로 소지한 필요품 불상량을 양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병의 팔에 주사했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되었다. 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이 특정이 되어 있느냐? 날짜도 무려 3개월 정도의 범위죠. 그 다음에 어떤 모텔인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 휴대폰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 양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소했는데 이게 바로 공소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건 특정됐다는 겁니다. 특정됐다는 겁니다. 이 사안 특정됐다 그랬어요. 자, 그 이유가 이제 요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요지에서 고디 다음 부분을 보세요. 이 공소 사실은 투약 대상인 을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음 보시면 을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모발 등의 감정 결과에만 기초하여 공소 사실을 기재한 경우는 달리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발 감정에 기초해서 필로폰 투약 일시를 추정한 것은 공소 사실의 특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요사는 비록 모발 감정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투약 대상인 을의 구체적 진술도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모발 감정 결과하고 을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공소 사실의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억하세요. 일단 이 모발 감정 결과를 통해서 투약 일시를 추정하는 거. 그 다음에 소변 감정 결과를 기초로 해서 투약 일시를 추정하는 거. 원칙적으로 공소사의 특정성을 어떤 경우에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 모발 감정 결과를 기초로 해서 투약 일시를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요사는 물론 이해죠. 요사는 이해지만 모발 감정 결과를 기초로 투약 일시를 추정하는 것은 특정이 안 됐다고 보는 게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관련 판례 보세요. 그 뒷부분. 모발 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 가능 기한의 추정은 수십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너무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일시를 분명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요 사건만은 예외입니다. 그 예외가 왜 예외가 되죠? 그 을의 진술을 추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사안만은 예입니다. 요 사안도 모발 감정 결과를 기초로 했지만 투약 대상인 을의 진술에 기초해서 공소를 했기 때문에 요 경우만은 모발 감정 결과를 기초로 했을지라도 공소 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소변 감정 결과를 기초로 해서 투약 일시를 추정하는 것은 이건 특정성이 원칙으로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변 감정 결과에 따르면 자, 소변은 우리가 뭐 어떤 약이라든가 물을 몸에 흡수하게 되면 거의 뭐 24시간 내에 배출이 되죠. 따라서 소변 감정 결과를 가지고 투약 일시를 추정할 경우에는 그 투약 범위가 뭐 수십일, 몇 달이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정도로 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소변 감정 결과를 기초로 해서 투약 일시를 추정했을 경우에는 공소 사실은 원칙적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발 감정 결과를 기초로 해서 투약 일시를 추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특정이 안 됐다고 봅니다만 요 3번 판례처럼 투약의 대상자의 진술까지 합쳐졌을 때는 특정이 됐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관계 그 점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4번 판례입니다. 공소장에 공소사실 기재가 명료하지 못한데도 항소심 법원은 아무런 성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제대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상고 이유가 있는가? 자, 있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보세요. 이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가 명료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소했는지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법원은 어떻게 되냐? 성명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기소한 겁니까? 어떤 사실을 기소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공소사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될 의무가 법원에게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성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법원한테는 성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소기각을 해줘도 안 되고 또 무조건 유죄 무죄 판결해줘도 안 되고 송명권 행사에서 무엇을 공소하는 것인지 분명히 한 다음에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례가 이제 5번 판례입니다. 자, 5번 판례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역시 뭐 이 사실관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자, 5번입니다. 검단 피고인이 2015년 10월 31일 09시 45분경 손시 영통구 소재 영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14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미리 준비한 철제 개목걸이를 피해자 목에 채운 뒤 피해자를 동물인 개처럼 취급하며 복종시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에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으로 성적으로 학대하는 등 그때부터 9회 걸쳐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자, 이게 공소장에 적힌 건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 아동에게 첫째,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또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공판기일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음행을 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변론정교로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1심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뿐만을 기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자. 자, 공소장에는 이렇게 적었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으로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근데 이제 그 1심은 이 검사의 공소 사실을 좀 제한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아, 음란한 행위를 시켰구나. 요것만 기소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음란한 행위를 시킨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피고인이 한 행동을 본다면, 자, 피해자한테 옷을 벗으라고 해서 또 그 다음에 개목걸이를 채웠다. 음란한 행위를 시킨 건 아니죠. 음란한 행위는 자기가 했지, 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건 아니죠. 자기가 했지 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엉덩이를 수에 때렸다. 이것도 자기가 한 거지. 그 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역시 그것도 자기가 한 거지. 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건 아니죠. 근데 1심은 검사의 공소적인 취지를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근데 절대로 이런 행동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1심 판결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검사의 공소장에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으로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공소장에는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고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라고도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개목걸이 등등 이런 행동이 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건 아니지만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에 해당되죠. 그죠? 이것이 성적 학대에는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심 법관은 어떻게 됩니까? 애매하죠. 지금 검사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한 것인지 이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럼 1심 법관은 검사한테 성명권을 행사해서 물어봤어야 됩니다. 도대체 뭘로 기소하신 겁니까?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걸로 기소한 겁니까? 아니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걸로 기소한 겁니까? 라고 성명권 행사해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1심 법관은
안 물어봤죠. 그럼 뭡니까? 안 물어보고 판결을 내린 거, 이 판결을 위법하고 상소 이유가 인정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어쨌건 무죄를 선고하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검사 아동에게 성적 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란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 항소심은 검사가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행위로만 기소한 것이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단정했어요. 역시 검사한테 안 물어봤다는 겁니다. 항소심도 안 물어봤다는 겁니다. 즉 성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부에 관해서 검사에게 성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의 변론 종결하고 검사 행소를 기각하였다. 자, 이 항소심 판결은 적법한가? 자, 위법하다는 겁니다. 왜? 성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쨌건 이 사안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음란행위를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검사가 두 가지를 공소에 다 써놔서 도대체 무엇으로 기소한 것이가 분명치 않다는 거죠. 이단은 뭡니까? 반드시 1심 법관과 항소심 법관은 검사한테 물어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명권을 행사해서 도대체 무엇으로 기소했는지를 명확하게 해놓고 심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을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항소 이유, 상고 이유가 전부 인정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법관들이 뭐 너무 이제 맞는 사건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충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판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공소시효 쪽으로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1번 판례는 그냥 뭐 읽어보시면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판례요. 저 설명 안 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전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미수범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있는데, 자, 공소는 언제부터 진행되느냐? 자,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되게 되는 건데, 자, 미수는 결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언제 미수범이 종료됐다고 할 것이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판례에서 역시 사실관계는 참고로 보시고요. 밑에 요지를 통해서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지가 출제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자, 언더라인 보세요. 미수범의 범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자, 종료하고, 그 종료했을 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을 때, 또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했을 때,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을 때, 또 그다음에 행위는 종료했지만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그대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행위를 종료하지 않은 미수는 무슨 미수라고 말합니까? 착수미수라고 말하죠. 착수미수.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형법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실행행위입니다. 근데 일부는 했는데 나머지는 못해서요. 이게 착수미수죠. 이게 이제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거기 처음에 나온 겁니다.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이게 바로 착수미수예요. 그래서 착수미수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을 때, 요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실행행위인데, 실행을 다 했어요. 근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실행미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행미수는 언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느냐?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했을 때,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판례가 언급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3번 판례, 또 중요한 판례죠. A 주께다 미국 뉴욕 지점의 지점장갑은 지점의 운영비를 자기 자녀들의 유학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횡령을 한 겁니다. 자녀들의 공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갑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미국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조가 정지되는가? 정지된다는 게 판례의 테러입니다. 자, 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원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법원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법원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은 횡령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별로 어려울 건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송 주체로서 법원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 전원합체 판결이 나와 있네요. 그 전원합체 판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뭔가 길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아주 간단해요. 자, 1번 판례 보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범한 수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 범죄와 그 밖에 일반 범죄가 형법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자, 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뭡니까? 바로 동시적 경합범을 말하는 겁니다. 즉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죄를 말하는 거죠. 보세요. 이런 경우입니다. 가벼운 사람은 군인이 아니고 일반 국민입니다. 네 사람이 두 개의 범죄를 벌였는데 하나가 특정 군사 범죄고 하나 일반 범죄고 두 개의 범죄가 전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특정 군사 범죄는 일반 국민이 범했을지라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습니다. 물론 또 일반 범죄는 군사법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두 개의 범죄가 동시적 경합범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군사법원이 특정 군사범죄 외에 일반 범죄까지 심판할 수 있느냐? 또 반대로 일반 법원이 일반 범죄 외에 특정 군사범죄까지 동시에 심판할 수 있느냐? 요게 쟁점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군사법원은 특정 군사범죄만 심판할 수 있고 일반 범죄는 재판권이 없다. 또 반대로 일반 법원은 일반 범죄만 대해서만 재판권이 있고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없다. 심리할 수 없다. 그래서 동시적 경합범이지만 동시에 심리할 수 없다는 거죠. 특정 군사범죄는 일반 법원에 가서 군사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판결 요지 다수 의견에서 밑에 고딕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범한 수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 범죄와 그 밖에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즉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봐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에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결국 기소된 사건 전부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 법원이나 군사법원은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부는 심판할 수 있겠지만 전부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적 경합범이지만 동시에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전합제 판결의 결론이었습니다. 간단하죠? 뭐 출제는 이렇게 바꾸겠죠? 동시적 경합범이라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겠죠? 틀렸습니다. 전부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자, 다음에 토지 관할과 관련된 2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가비된 피고 사건은 지방법원 지원의 제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되는데 지방법원 지원의 제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지방법원은 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행정적으로는 본원이 상급기관이고 지원은 하급기관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관할 면에서는 각각 독립된 관할을 갖게 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관할권을 갖는 부분을 본원이 당연히 관할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다시 한번 그 요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딕부분. 제1심 형사사건에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등법상 별개의 법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자 각자 일정한 토지 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행정적으로는 그 상하관계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관할면에서는 대등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에 관할의 분배도 소등법상 토지 관할의 분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별개의 법원이다. 또 대등한 관계에 있다. 또 그다음에 지원한테 관할이 있을 때 본원에게 당연히 토지 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 표현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뭐 이미 몇 번 출제가 됐던 내용이기도 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소송 주체로서 법원에 대한 문제를 봤는데 그럼 잠깐 쉬었다가 변호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